어머니, 저희 올해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문자를 확인한 윤복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서운함은 처음이었죠.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김수지는 정말 자신이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명절이 그렇게 괴로웠던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오해는 점점 깊어져 갔고 그 틈을 메운 건 놀랍게도 10살 손자 준호의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윤복자는 시장 식당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운영해온 작은 식당이었죠. 손님들은 그녀의 손맛을 칭찬했고 복자는 그 칭찬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힘을 내야 했어요. 서울에 사는 외아들 부부와 손자 준호가 내려올 테니까요. 복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문자 아래 파란색 읽음 표시만 덩그러니 떠 있었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보낸 건데 말이죠. 복자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어요. 그때 친구 장순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복자와 함께 시장에서 식당을 하던 오랜 친구였어요. 둘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자야, 너네 아들 내려온대? 순자의 물음에 복자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아직 확답은 못 받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이 스트레스래.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고. 시댁 가는 게 제일 싫다나 뭐라나. 순자의 말에 복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자기 며느리 수진도 그런 마음일까요? 복자는 평생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한 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끔 잔소리를 했지만 그게 미움을 살 정도였을까요? 순자야, 나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는 아니잖아. 복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내가 뭐가 못됐어.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지. 하지만 복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의심의 씨앗이요.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이 정말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복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광고회사. 김수진은 회의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팀장인 그녀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시댁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수진아, 올해도 내려오지? 저는 뭐가 좋아? 미리 말해줘. 준호 옷은 좀 두툼한 걸로 챙겨와라. 시골은 서울보다 추우니까.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랬어요. 일도 바쁜데 시댁 준비까지 신경 써야 하니 숨이 막혔죠. 옆자리 동료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또 시댁이야? 표정 완전 굳어 있어. 응, 추석 때 내려오라고.
근데 나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 있잖아. 그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그럼 그냥 안 간다고 해.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꼭 명절마다 내려가야 돼? 동료의 말에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어요. 시어머니 복자는 말투는 거칠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늘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옆집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모른다더라. 그런 말들이 쌓여 스트레스가 됐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아들 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또 있었어요. 올해도 내려오지? 수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결국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올해는 일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낸 뒤였어요. 수지는 전화기를 던지듯 소파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이번 명절만큼은 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일찍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일이 그렇게 바쁜가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싫은 걸까요? 복자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서운함이 커졌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였나? 복자는 부엌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순자 말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이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복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연락 안 할란다. 복자는 휴대전화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날 저녁 손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자는 전화를 받으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준호야 할미다. 할머니, 추석 때 못 간대요. 엄마가 일 때문에 바쁘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래, 할미는 괜찮다. 준호만 건강하면 돼. 할머니 목소리 이상해요. 우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준호는 감기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복자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손자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복자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또 있었을까요? 며느리도 미웠고 자신도 미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자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조차 쓸쓸하게만 느껴졌죠.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복자는 시장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라면 아들 부부를 위해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복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복자는 그 장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복자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전 부칠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부침가루, 호박, 버섯, 모두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복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친구 순자였어요. 순자는 복자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복자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순자야, 올해는 애들이 안 내려온대. 뭐, 왜? 일 때문에 바쁘다잖아. 며느리가 문자 보냈어. 순자는 한숨을 쉬며 복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요즘 세상이 그래. 다들 바빠. 나도 알아. 근데 마음이 안 그래. 내가 잔소리 좀 한 게 죄냐?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복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너무 자존심 세서 그래.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해봐. 속상하다고 말해. 싫어. 이제 그런 말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어. 나도 그만해야지. 복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자의 마음속엔 서운함과 외로움이 가득 차올랐죠. 명절이 이렇게 괴로운 건 처음이었어요. 순자가 돌아간 뒤 복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요? 아니면 더 심해질까요? 복자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준호는 방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편지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꼭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전화했을 때 할머니는 분명 울고 있었어요. 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슬퍼한다는 걸요. 준호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할머니, 준호예요. 추석 때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간대요. 근데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 좋아해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부쳐주시는 전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준호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며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할머니가 이 편지를 받고 기분이 나아지길 바랐죠. 사흘 뒤 복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낼까 싶어 이상했어요. 봉투를 보니 서울 주소였고 보낸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복자는 급히 봉투를 뜯었어요. 손자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말, 할머니를 좋아한다는 말, 전이 맛있다는 말. 모든 문장이 복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놈의 애가 할미 마음을 다 아네. 복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며느리 수진이 일부러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온 거였죠. 복자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바보였네. 수진이도 힘들었겠구나. 복자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복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기로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고생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손자 준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자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한 거예요. 호박전, 버섯전, 동그랑땡. 복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복자는 전을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이 냄새를 맡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놀라겠죠. 전을 다 부친 뒤 복자는 과일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사과, 배, 곶감.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복자는 모든 걸 보자기에 싸서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서울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렸어요. 복자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반겨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복자는 조금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서울에 도착한 복자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자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복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는 무거운 보자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명절 음식은 못 먹여도 내 손으로 전은 부쳐야지.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테이블에 보자기를 풀어놓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새벽부터 부쳤다. 내가 힘들다는 소리 못 들어서 미안하다. 복자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복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며느리 손을 이렇게 잡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진아, 나도 서운했다. 근데 준호 편지 보고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복자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복자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꺼내놓을 때였죠. 어머니, 사실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복자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가 무섭다는 거냐? 늘 비교받을까 봐요. 옆집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모른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아무리 잘해도 모자란 것 같고 명절만 되면 불안했어요. 수진의 고백에 복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잔소리 몇 마디 한 것뿐이었는데 수진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미안하다. 나는 그냥 내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한 소리였어. 비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복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회사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말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자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 어머니 힘드셨죠? 그 한마디. 근데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복자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저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화 한마디면 됐는데 왜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예요. 준호는 신발을 벗다가 거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가방을 팽개치고 복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준호, 할미 보고 싶었지? 네. 근데 할머니 어떻게 왔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복자는 주머니에서 준호가 보낸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덕분이다. 내가 보낸 편지. 준호는 편지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진도 그제야 편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야, 내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 네. 할머니가 전화할 때 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편지 쓰고 싶었어요. 수지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살 아이가 두 어른의 마음을 이어준 거예요. 복자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호. 내 덕분에 할미가 정신 차렸어.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랑 이제 안 싸우죠? 수진과 복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안 싸운다. 아니, 싸운 적도 없어. 복자가 말했습니다. 수진도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 덕분에 할머니랑 더 친해졌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복자가 부쳐온 전을 먹었어요. 준호는 전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 전이 제일 맛있어요. 복자는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전을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이 맛. 수진은 그동안 이 맛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앞으로 자주 해줄게.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복자는 준호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 편지 말이다. 할미가 평생 간직할 거야.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복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을 이어주는 건 비싼 선물도 화려한 명절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했죠. 10살 손자의 삐뚤빼뚤한 글씨 한 장이 68년을 산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38년을 산 며느리의 마음도 열었습니다. 복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달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명절엔 꼭 내려갈게요. 아니, 명절 아니어도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네, 어머니. 이제는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쏙 들어가 앉았어요. 그리고 양쪽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복자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가끔 오해하고 서운해해도 결국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아들 집에서 잤습니다. 준호방 옆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자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 서울에 온 게 참 잘한 일 같았습니다. 손자의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복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미한테 용기를 줘서. 가족을 잇는 건 큰 선물도 화려한 명절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한 장이면 충분했어요. 10살 손자 준호의 손편지는 68세 할머니 복자와 38세 며느리 수진 사이에 쌓인 오해를 녹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글이, 선물보다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한 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